네, 오늘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죠. 몇 시간 전에 끝이 났는데 사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망하면 이 지구 전체가, 지구 경제 전체가 이제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니 해도 인공지능의 시대고, 그리고 인공지능 인프라의 시대인데, 그 인공지능 인프라를 대표하는 게 바로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흔들린다? 그럼 이제 인공지능 테마는 무너지는 거고, 인공지능 테마가 무너지면 단기간 전체 주식시장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살짝만 어긋나도 여기 있는 AMD,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 이렇게 큰일 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엔비디아가 4분기 실적 발표 조금만 삐끗해도 이 전체가 무너진다라는 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만 얘기했을 때는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고 평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보면은 이번 분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여기 있는 쪽이 다 예상치고, 컨센서스라고도 하죠. 이제 시장이 생각하는 예상 지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제 지표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입니다. 비트라는 거는 더 상회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뭐 매출 같은 것들은 대부분 다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전년 대비 매출은 무려 77.9%나 성장을 했고, 또 항상 우리가 열심히 보는 게 가이던스인데, 이 가이던스도 다음 분기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회사 측의 생각인데요. 그 회사 측의 가이던스도 전년 대비 65% 매출 성장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고성장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저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도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 계속 높은 수준이죠. 사실 회사가 65%씩 매출이 성장한다라는 건 엄청난 거니까 계속 긍정적인 부분들이 이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몇 가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어떤 것들이 좀 빨간색으로 되어 있냐면 바로 그로스 마진이라는 부분인데, 그냥 뭐 마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쉽게 말해서 원가 대비해서 얼마나 돈을 벌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죠. 특히 다음 분기 가이던스, 그러니까 다음 분기 예상치가 좀 시장의 생각보다 안 좋았다라는 게 약간 의문을 만들어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후반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엔비디아는 결과적으로 원래 게임용 반도체만 파는 회사였는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엄청나게 떡상하기 시작하면서 완전 다른 회사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엔비디아 주가도 뭐 왔다 갔다 좀 하고 있긴 한데 애프터마켓이죠. 본장은 아니고 이제 미국장이 끝난 이후의 주가인데 마이너스 1.49%고, 제가 보기에 위 혹은 아래로 크게 움직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요즘에 버블이다 이런 얘기가 엄청 많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젠슨 황의 대답, 엔비디아의 대답이 느껴지는 실적 발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젠슨 황과 더불어 엔비디아의 경영진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고객들이 블랙의 시스템을 확보하는데 여전히 초조해하고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 엄청 잘 팔린다 이 얘기죠. 블랙의 제품들이 이제 완전히 출시가 되면 비용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그로스 마진, 그러니까 총 이익률이 다시 70% 중반대로 올라갈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초반에 출시하다 보니까 마진이 조금 떨어졌던 건데, 이번 플랫폼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대충 지금 하면서 느끼고 있으니까 마진율 아마 더 좋아질 거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 같습니다. 단기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중기적인 수요 또 장기적인 수요에 대해서 젠슨 황이 강조를 했는데, 중기적인 수요는 AI가 소프트웨어 개발의 핵심이 되면서 GPU, AI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장기적으로는 AI 팩토리가 모든 기업의 필수 인프라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I 팩토리라고 항상 엔비디아는 얘기를 하는데, 뭐 쉽게 말하면 데이터가 들어가면 지능이 나오는 공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모든 기업이,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기업이라는 건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뭐 제조업들, 농업,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소프트웨어와 관계없는 그런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들만의 AI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는데 이제 그거를 AI 팩토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마치 전기를 쓰듯이 AI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청사진을 엔비디아는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하도 ASIC, 여기서 ASIC이라는 건 주문형 반도체인데, 뭐 구글 같은 회사들이 TPU를 거의 10년 정도 준비를 했었고,
그렇고 엔비디아 반도체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직접 자신들이 반도체를 설계해서 좀 더 저렴하게 자신들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돌리는데 사용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고, 또 그런 회사들이 보통 뭐 구글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데, 그런 회사들이 브로드컴 같은 반도체 관련된 IP를 갖고 있는 회사들, 설계를 또 잘할 수 있는 회사들과 협력하면서 요즘에 이제 에이직 반도체가 상당히 열풍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젠슨 황한테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젠슨 황은 어떻게 대답을 했냐? 자, 에이직,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는 한계가 있다. 특정 모델만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유연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데 우리 엔비디아는 범용적이지롱. 우리는 다 되지롱. 더군다나 우리는 연간 2배에서 4배 성능 향상을 하고 있는데, 야, 니네 에이직, 니네가 그렇게 반도체 계속 설계할 능력이 있어? 너네 그럼 매년 2배에서 4배씩 성능 향상 계속 할 수 있겠니? 우리야 뭐 이건 맨날 하는 회사지만 니네가 우리 스케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얘기, 플러스 생태계 전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스택을 구축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어떤 반도체가 나왔다고, 주문형 반도체, 에이직 반도체가 나왔다고 해도 사실 이제 이걸 시작하고 나면 뭐 내년에도 새로운 거 만들어야 되고, 내후년에도 새로운 거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도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 데다가 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반도체를 생산한 뒤에는 이 반도체를 돌리기 위한 별도의 소프트웨어 스택을 또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반도체만을 돌리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될 텐데, 이거를 그러면 이걸 또 계속 만들고, 이거 자체가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이거 자체의 난이도도 엄청난데, 이게 웬만한 기업들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직 별 문제 없다, 뭐 이런 거죠. 에이직이 앞으로 많아져서 엔비디아의 밥그릇을 빼앗아갈 거냐? 젠슨 황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에 AI 인프라 투자가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미국 중심인데 너희 괜찮겠어? 이런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최근에 EU에서, 유럽 연합에서 2천억 유로의 규모,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한 400조 될까요? 400조 될 것 같은데, 한국 돈으로 400조의 규모, 프랑스가 1,000억 유로의 AI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AI 인프라 투자는 이제는 글로벌한 현상이고 미국만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지금 미국만 생각하고 있는데, 야, 알고 보니까 어차피 전 세계가 할 건데, 지금 당장 하이퍼스케일러들만 투자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독자적으로 국가들도, 또 국가들 외에 수많은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들까지도 AI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전체가 글로벌 현상이다. 글로벌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매출 미국에 편중돼 있다고 너희들 걱정하고 있지만 그것도 문제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에서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현재 하이퍼스케일러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여기서 하이퍼스케일러라는 건 뭐냐? 아마존,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처럼 아주 큰 규모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을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데, 사실 이들 비중이, 매출 비중이 높기는 높죠. 근데 젠슨 황이 계속 강조하는 게, 이제 엔터프라이즈의 매출 성장 속도도 하이퍼스케일러랑 비슷한 데다가, 참고로 이 엔터프라이즈라는 게 뭐냐면 하이퍼스케일러를 제외한 뭐 나머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라 뭐 금융, 제조, 헬스케어, 자동차 같은 특정 산업에 있는 원래 소프트웨어와는 거리가 먼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고객들이,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자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점 이 엔비디아 이런 반도체들을 사고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고객들이 특정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업들이 아니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더불어서 장기적으로 자기가 보기에는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하이퍼스케일러 고객들보다 더 크게 성장을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AI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문제라는 건 뭐냐? 직원들이 이제 일할 때 AI 도구가 필요한데, 대표적으로는 뭐 에이전틱 AI겠죠. 여기서 말하는 그냥 AI 도구,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뭐 딥 리서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 대신에 대신해주는 AI들 요즘에 진짜 핫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특히나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은 자신들의 데이터가 바깥으로 나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내부적으로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더더욱또 엔비디아의 GPU를 가지고 직접 설치하고자 하는 니즈들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그 전통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자율주행도 필요하고, 또 공장에서 로봇도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다 피지컬 AI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또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필요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고객들의 국가들도 다양해지고, 고객
기업들의 회사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전체적인 컴퓨팅, 전체적인 계산력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추론 모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추론 모델이라는 건 뭐냐? 자, 오픈 AI의 O1, 제가 영상에서도 다뤄드렸던 O1이나 O3 혹은 최근에 아주 화제가 됐던 딥시크의 R1, 최근에 이제 주가 폭락을 불러일으켰죠. 딥시크의 R1 그리고 그록 3에서의 빅싱크 같은 모델이 추론 모델인데, 자, 추론 모델 뭐 어렵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또 어떤 질문을 들으면 1초 만에 답을 할 수도 있고, 야, 이거 질문 딱 줬는데 답할 시간 1시간 줄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답할 시간을 오래 준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우리가 틀리지 않고 좀 더 정확한 답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예를 들어서 뭐 수학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도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간을 뭐 1시간 준다라고 하면 이 방법으로도 풀어보고, 뭐 기하로도 풀어보고, 뭐 대수로도 풀어보고, 뭐 다양하게 풀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 각 하나의 문제를. 그러다 보면 답의 퀄리티가 올라간다라는 것이 발견이 됐고, 그게 바로 추론 모델의 의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추론 모델이 요즘에 대세가 됐고, 특히나 추론 모델이 요즘에 더 대세가 된 이유는 바로 딥시크 때문이죠. 왜냐하면 딥시크 R1이 추론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전체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소스 자체를 오픈소스를 했잖아요. 그래서 딥시크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젠슨왕도 이거를 특별히 언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딥시크가 오픈소스로 모든 걸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걸 보고 모든 개발자들이 이거 딥시크 R1을 보면서 그럼 우리도 이제 딥시크 R1을 갖다 쓰거나 아니면 R1이 공개한 구조를 보면서 우리도 한번 추론 모델을 만들어 봐야지라고 하면서 이 딥시크 R1 덕분에 전 세계의 모든 개발진들이 현재 추론 모델을 만들게 됐다는 건데, 자, 이렇게 추론 모델이 많이 만들어졌어. 자, 그러면 추론 모델을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추론 모델은 100배나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을 소비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엔비디아에겐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컴퓨팅 자원이 더 필요하면 엔비디아 반도체 더 필요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아예 젠슨왕이 좀 말이 좀 센 것 같긴 한데, AI는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우리는 추론 AI와 추론 시간 스케일링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추론 시간 스케일링은 추론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인공지능의 성능이 올라가는, 쉽게 말해서 컴퓨팅 때려 박으면, 반도체 때려 박으면 성능이 좋아지는 이런 시작점에 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문제 없다. 지금 여러분들이 까는 수많은 거, 야, 너네 하이퍼스케일러한테만 파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엔터프라이즈 고객들도 있는데, 야, 너네 미국한테만 파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미국 말고 다양한 국가에서 지금 AI를 원하고 있는데, 너네 이제 컴퓨팅 수요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추론 수요 되게 많은데? 이런 식으로 그 엔비디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에 대해서 다 반박을 하는 그런 실적 발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결론은 엔비디아는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 계좌가 문제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엔비디아는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꾸준히 이렇게 성장을 향해 가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포워드 P로 보면 한 현재 29 정도 됩니다. 근데 보면은 사실 P2로만 봤을 때는 지난 한 2년 사이에는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다만 이제 이 퍼가 무조건 싸다고 해서 뭐 좋은 거는 또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좀 고민해 보시면서 투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분간은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가 크게 꺾일 만한 이벤트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가 뭐 떡상하진 않더라도 크게 주가가 폭락할 만한 이벤트는 없지 않을까. 혹시 또 발생하면 제가 유튜브 키고 한번 또 그거에 대해서 분석해 보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